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천 교수의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제3편이 되겠습니다. 제3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이렇게 체제 변형을 해가려 했는가 한 그 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질서를 유지를 해왔는데,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중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급격하게 변혁해가고 있다 하는 것이 농객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는 읍면동 장악을 통한 이러한 지방 주민자치기본법 이런 법안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을 통한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를 보면은 2018년 2월 달이죠. 헌법 개정 초안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은 5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본다면, 이 문재인 정부가 여당이 헌법 개정 초안을 공개를 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삭제했다가 반발이 심하자 부랴부랴 다시 삽입하는 그 해프닝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과도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셋째는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헌법에 기본권 향유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헌법 개정안에 기본권 향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점입니다. 또 네 번째로 현행 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로 바꿔놨다는 점입니다. 즉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교체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등 반체제 사상을 자유롭게 연구, 조직, 전파하는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번째, 아이들을 독립적 인격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부모의 양육권이나 교사들의 교육권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몰고 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 장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요소를 보면은,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 행안부 주도 아래 3,491개의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전면 실시하려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과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를 보면은 해당 읍면동에 주소가 없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짜 주민,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든가 해외 동포라든가 기관 및 사업체 근무자, 또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읍면동에 들어와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통치권을 장악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제 주권이 없는 조선족 등 재외동포나 외국인들까지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점이죠. 또 민노총, 정교조 등이 합법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간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교육부 주도로 마을교육 공동체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읍 면동별로 모든 유사교육기관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21년 11월 발의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을 보면은 읍면동 행정권과 교육권 등 종합적인 통치권을 컨트롤하는 센터를 전국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 직을 지원하는 외부 전문 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권한을 외부 민간 좌파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참 이 대한민국이 참 심각한 사태에 직면했는데 다행히 정권이 야당으로 국힘당으로 교체가 되는 바람에 한숨을 돌렸다고 하지만은 좌익들의 기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이러한 그 중동과 발언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이천 교수의 동영상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운영 과정상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에 대한 실태를 좀 알아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뭐 너무 많았어요.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권 분립이 이미 다 와야 됐습니다. 입법부 장악당했고 행정부 장악당했고 사법부도 장악당해서 지금은요 원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실 인권을 보호하고 견제 균형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인 삼권, 입법부, 사법부, 행정 간의 서로 견제 균형이라는 제도는 이미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의미 없는 것으로 됐고요. 언론의 어떤 그 정부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도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 무시, 종교 탄압, 국민 저항권도 억압,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 장치들을 제어 장치들이 이미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는 깨어나서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 저는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뭔가 저지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론을 나름대로 마련해 두셨던 점을 꼽고 싶습니다. 언론이 다 장악당했을 때 저는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는데 유튜브라는 게 튀어나와 가지고요. 국민을 깨우는 걸 보고 또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가 그래도 이 어떤 마지막 어려운 시절에 우리 이런 에스더 같은 조직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함과 동시에 또 그 어떤 애국 운동을 적극적으로 투쟁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한참 6.25 전쟁을 겪고 이후에 어떤 공산주의 위협을 알았던 분, 특히 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의 후손들이 지금 뭐냐면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공산주의 위험성을 아시는 분들이 또 목숨을 던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곳곳에서 보면서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뭐냐면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낭망할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역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 국민들이 도대체 체제위기라는 걸 잘 모르게 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한번 알아야 될 부분이 꼭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공산주의라고 하면 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 6.25 전쟁 때 북한이 내려와 가지고 3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거든. 그런 걸 보면서 공산주의는 학살하는 아주 나쁜 세력이구나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회주의라고 하면 그럼 사회주의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고 왜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럽에 보니까 사회주의를 하는데 잘 살던데요. 핀란드도 그렇고 뭐 스웨덴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영국에도 뭐 노동당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사상 교육을 안 받았구나.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한 사회주의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이제는 수용하고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복지라든가 노동의 어떤 뭐 이런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회주의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주의는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쪽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들의 유럽식 사회주의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우리가 사회주의를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혁명적 사회주의, 두 번째는 민주적 사회주의, 세 번째는 사민주의. 아까 유럽식 하는 이 사회주의는 이미 저장된 거고. 근데 앞에 보면 혁명적 사회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서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데 민주적 사회주의는 뭐냐면 헌법 절차, 의회적 절차를 통해서 헌법 바꾸고 법률 바꾸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하는 것 공산주의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의회적 절차를 거쳐서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는 민주적 사회주의가 차이가 뭐냐 하면요. 그들이 원래 만들고자 하는 사회주의 그 모습은 똑같아요. 하나는 혁명을 통하는 거냐, 하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똑같다고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혁명을 할 때는 소수의 힘이 약할 때 그들이 강권적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혁명을 하는 거고 이미 사회가 너무 많은 사람이 지지를 얻게 되면 그거는 혁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 방법으로 체제를 바꿀 수 있는데 굳이 혁명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래서 뭐냐면 혁명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 공산주의라고 해서 모든 게 불법으로 사람들 다 죽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동유럽이 2차 세계대전 때요. 공산화가 됐어요.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다 공산화됐죠. 소련군이 들어가서 공산화될 때 그 사람들이 다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공산화시킨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의회를 통해서 정당을 통합시키고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헌법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북한이 공산화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토지 개혁을 하는 법령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씩 합법적 형태를 띠면서 바꿔가지고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갔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런 헌법 바꾸고 법률 바꾸고 하는 형태로 한다고 해서 이게 자유민주적인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큰 착각이자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은 1년에 법이 몇 개 바뀌냐면 한 30개 정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요. 지금 4년 얼마 만에 법이 몇 개나 제정됐느냐 하니까 3,800개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법률 통과시키려고 발의된 법률이 몇 개냐면 8,000개입니다. 그 법률 하나하나가요. 치명적이에요. 그중에 한 개가 차별금지법 같은 겁니다. 주민자치기본법 같은 겁니다.
이런 한 개만 통과시켜도요, 대한민국 하부 구조가 무너지는 이 법률이 지금 몇 개, 3,800개가 통과됐다고요. 대기하고 있는 게 8,000개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주는 줄 안다는 거예요. 홍콩은요, 2019년도에 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유는 송환법이라는 법률 한계 때문에 우리의 권익이 침해된다 해가지고 뛰쳐나왔다고. 우리는 3,800개가 통과되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미 칼밥을 있잖아요. 3,800군데나 찔렸다고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힘들 상황인지도 이미 이르렀는데도 아직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로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런 사상적 이해가 얼마나 없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체제 전쟁이라 그러니까 전쟁이란 말을 왜 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얼마나 이게 대한민국이 현재 현 주소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2018년도에요. 2월 달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독교계에서 헌법을 분석해서 이 법 악법이다 해서 이제 이 저지해가지고 사실은 겨우 막혀졌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헌법이 무엇을 바꾸려고 했는지를 잘 보시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첫째는요, 자유자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한 서너 시간 만에 다시 넣습니다만 왜 빼려고 했냐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면 그냥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안에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도 다 민주주의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소련군이 있잖아요. 공산국가가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45년도 8월 9일 날 이제 들어왔는데요. 들어왔을 때 소련군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란 말 안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조만식 선생도 쏘갔느냐 하면 조만식 선생이 만든 조선민주당 있잖아요. 그거 누구하고 같이 만든 건지 아세요? 김일성 세력하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만든 거라니까요. 김책이라고 아시면 김책공대 그러면 김책이하고 최용건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조만식 선생하고 같이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조만식 선생조차도요. 공산주의인지 아닌지 헷갈려 가지고 그렇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헌법에 보면 국민이라는 기본권 향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어요. 국민 헌법에서는 다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으로 바꿨더라고요. 사람으로 바꾸면 외국인도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나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외국인을 기본권 향유 주체를 했는지 알겠어요. 이제 읍면동에도요. 주민자치에다가 외국인을 주민자치에 소위 말하면 주민총회나 주민자치에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권을 부여하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조선족을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외국인도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을 자꾸 외국으로 이제 몰아내고 사회주의의 우호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하부 구조로 인종을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거대한 어떤 그 쓰나미와 같은 시도들은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절대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선거에 이기면 된다는 이런 아주 그냥 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들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별 장애 등 차별 금지 조항도 이미 헌법에 했어요. 그래서 차별 금지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미 그 헌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었고요.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꿨습니다. 사상의 자유하고 양심의 자유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게 되는 순간 헌법이 통과됐더라면 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과 같은 그러한 반체제,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이 이제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로 끝장나고 국가보안법은 그냥 그 즉시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런 것들을 헌법 안에 넣으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대한민국을 뭘로 만들려고 했다?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했다는 의도들이 이미 그 내부에 다 이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그는 그런 데 대한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한편이거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도 그랬어요. 추미애 장관도 2010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한 3개월 만에 9월 달에 추미애 그때 민주당 대표였던 사람이 발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인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 토지 제도가 타당하다.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다 갖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를 다 국가가 소유권을 갖겠다. 일반 인민들은 뭐냐면 사용권만 갖도록 하려면 아마 이런 데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당 대표였던 사람이 버젓이 말할 정도였다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사상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게 정권 초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리라고 믿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무지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위에 상권 분립이 어쩌니 또는 토지제도가 어쩌니, 이거는 전국 단위의 어떤 문제라면 제가 주민자치기본법을 통해서 제가 알리려고 했던 거는 3,491개 읍면동에서도 사회주의 지금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민자치기본법 책 만들고 여러분 이제는 중앙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을이 위험합니다. 마을을 바라보세요.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진짜 앞에 계속 정당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던 국민들이 마을을 보니까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상부와 하부가 통째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체제가 넘어가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바로 마을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거 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국 3,491개 읍면동이 지금 사회주의형 열차를 탑승했다. 그 탑승했다고 보는 그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 읍면동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그 주도 세력들,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상적 지향성이 사회주의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또 마을 활동가들의 생각들이 바로 자본주의 대안 모델로 읍면동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베네수엘라의 자치의 모델, 이게 차베스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했던 것도 지금
이제 열심히 연구한 결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또는 마포 성미산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 공동체 모델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 토대 위에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이제 가짜 주민들, 민노총, 정교조 같은 좌파 단체들이 이제 읍면동에 세부 조직을, 하부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마을에 이제 관여권을 하게 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을 공동체와 지역 사회의 변혁을 위한 이제 이런 어떤 그 주민자치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상을 아는 사람들도 제가요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쓰고 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을 보니까 전부 다 분권적이더라. 읍면동한테 예산도 많이 준다, 권한도 많이 준다, 이렇게 다 분권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분권적인 주민자치기본법을 보고 마치 매우 집권적인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책을 썼다. 그러니까 이 이천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냐면 그 부분적으로 분권화를 하는데 쏙지 말고 그 반드시 이 분권화 이후에 집권적인 어떤 시스템을 맞출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니까요, 각종 지금 이런 집권화하는 단체들의 조직들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서영교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이제 위원장인데, 이 양반이 한 마을 공동체 및 지역 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 법안에 보면 이제 자치단체별로 혁신위원 그 외부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들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을 두고, 행안부 장관 밑에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을 두고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주민들의 정보를 수집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진선미 의원이라고 여기서는 마을 공동체 종합 정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 중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행안부 장관이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3,491개 읍면동에 있는 모든 그 분권화된 주민자치회를, 그 주민들을 전부 다 직권적으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외곽에 이렇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주민들이 앞으로요 주민자치회에서 정보를 수집해. 또 여러분 자치경찰제 들어보셨죠? 경찰이 주민들의 정보를 수집해.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가 어디에서 관리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외곽에 뭐냐면 정보를 수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안부 장관 소속에 또 두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정보를, 민간 정보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건 뭐 이른바 이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주민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민간 국정을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AI 같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통제하면요, 거기다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뭐 하고 있습니까? QR코드 하시죠. 이제는 사람들의 정보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살아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엄밀히 알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